전화가 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웠다. 8천만 원 돌려줘. 안 그러면 집에 오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돈은 내가 보낸 돈이었다. 10년 넘게 서울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부모님 통장으로 보낸 돈, 아버지 병원비, 준호 대학 등록금, 집 수리비 명목으로. 내가 보낸 액수는 훨씬 더 많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먼저 왔다. 내가 도둑이라고? 내가 그 집에서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채워 넣기만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부산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찍 퇴직했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다. 준호는 대학에 갔다. 남자애가 공부해야 집안이 산다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불평 없이 따랐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변한 건 없었다. 월급날이 되면 절반 이상을 부산으로 보냈다. 명절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우리 딸 덕분에 산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괜찮아. 이게 내 역할이야. 언젠가 준호가 자리 잡으면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8천만 원이 사라졌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라던 통장. 사실 그 통장의 대부분은 내가 채운 것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까지 해지당했다.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도둑으로 몰았다. 준호가 먼저 의심을 품었고 부모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나는 처음엔 변명하려 했다.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둑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다. 그날 밤 원룸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여야만 했을까? 준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책임졌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채웠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을 주장하면 도둑이 된다. 이게 가족인가? 분노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다. 지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준호 명의로 송금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수차례 큰 금액으로. 날짜를 보니 준호가 주식과 코인에 빠져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부모님은 알았을 것이다. 아니,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캡처했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거래 내역을 다시 들여다봤다. 준호가 보낸 카톡 메시지도 있었다. 누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런 메시지 아래에 내가 보낸 돈이 송금된 기록이 붙어 있었다.
준호는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차가웠다. 준호야, 부모님 통장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다. 누나 뭐해 갑자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썼잖아. 증거 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었다. 준호는 똑똑했다.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은 준호 말을 믿을 게 뻔했다. 오히려 내가 미쳤다고 할 터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시절 꿈 어머니가 준호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은 커서 큰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 나는 옆에서 생선 비늘을 벗기고 있었다.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일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동료는 더 묻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족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예의다. 나도 그 예의를 지켰다. 입 다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졌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왜 계속 참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돈을 보낸 게 죄인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잘못인가? 머릿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반복됐다. 도둑년, 그 말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나는 은행에 직접 갔다. 직원에게 거래 내역 전체를 요청했다. 출력된 종이를 받아 들고 카페에 앉아 하나하나 읽었다. 준호가 돈을 인출한 날짜, 장소, 금액, 부모님 서명으로 해지된 예금까지 모든 게 명확했다. 나는 그 종이를 파일에 넣고 노트북에 스캔했다. 백업을 2번 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걸 부모님께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준호가 진짜 도둑이라는 걸 알면 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안해 할까? 아니면 여전히 준호를 감싸려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직은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푹 패여 있었다.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항상 웃고 참고 이해하려 했던 나는 이제 그 자리를 차가운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해. 한 달 뒤, 추석이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벌써 기차표를 끊었을 텐데 올해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아버지였다. 민지야, 언제 내려오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못 갈 것 같아요. 왜? 돈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언제 갚을 거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참지 못하고 웃었다. 아버지, 제가 뭘 갚아요? 8천만 원. 그 돈 제가 보낸 거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번엔 분노가 올라왔다. 제대로, 뜨겁게. 나는 노트북을 켜고 증거 파일을 다시 열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았다. 그냥 감정이 움직였다. 부모님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듯 나는 준호를 도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나는 준호의 SNS를 뒤졌다. 코인 투자 자랑, 비트코인 폭등 스크린샷, 고급 레스토랑 사진. 내가 보낸 돈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다.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럽다 대박이라고 달았다.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캡처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다.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다. 나는 합격했다. 연봉이 올랐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나는 웃으며 술을 마셨지만 속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승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새 통장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한 푼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이 이상하게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밤에 혼자 산책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봤다.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복수인가?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분노인가? 답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기차는 출발했다.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추석 때 내려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가 바로 답했다. 진짜. 좋아.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추석 당일 부산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우리 딸 왔네.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누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이 차려졌다. 명절 음식이 가득했다. 내가 보낸 돈으로 산 재료일 터였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8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녁에 준호와 단둘이 맥주를 마셨다. 옥상에서 준호가 말했다. 누나, 요즘 코인 어때?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던데. 나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 준호 표정이 굳었다. 누나, 부모님 통장 돈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잖아. 준호가 웃었다. 증거 있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미소 지었다. 준호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부모님께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가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뭐야? 제가 보낸 돈 내역이에요. 그리고 준호가 찾은 내역도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나는 말했다. 준호야, 설명해봐. 준호가 부모님을 봤다. 엄마, 누나가 거짓말해. 어머니가 거래 내역을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준호를 불렀다. 너 진짜? 준호가 소리쳤다. 나 때문이 아니야. 누나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 다 있어?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부모님이 나를 봤다. 미안함과 공포가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그날 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준호가 부모님에게 소리치고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벽을 쳤다. 나는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다.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낯설었다. 내가 만든 혼란이었다. 준호가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너 미쳤어. 가족 망치려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 먼저 망쳤어. 준호가 달려들려 했다. 아버지가 막았다. 어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내 아들 왜 그랬어? 나는 일어났다. 이제 다 알아요. 더 숨길 필요 없죠? 아버지가 나를 봤다. 민지야, 미안하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늦었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저 갈게요. 어머니가 매달렸다. 가지 마. 나는 문을 열었다. 8천만 원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그 돈 제 거였으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준호가 따라왔다. 누나, 제발 신고하지 마. 나는 돌아봤다. 이미 했어. 준호 얼굴이 하얘졌다. 내가 경찰에 익명 제보한 건 하루 전이었다. 증거와 함께. 준호의 코인 거래 내역, 도박 기록, 돈 세탁 의심 거래까지. 충분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부모님이 준호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복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지야, 제발 준호가 잡혀간대.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진짜 도둑을 보셨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공허했다. 가족은 무너졌다. 준호는 조사받고 부모님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았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준호는 결국 구속됐다. 횡령과 사기 혐의. 부모님은 부산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 회사에서 또 승진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아무 느낌 없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내가 누구지? 예전에 따뜻했던 민지가 아니라 차갑게 복수한 민지뿐이었다.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민지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준호도 후회한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용서. 그 단어가 이제 아무 의미 없었다. 용서하면 뭐가 달라질까?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할까? 다시 희생하라고 할까?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겨울밤이 차가웠다. 속으로 물었다. 내가 이긴 걸까? 아니면 진 걸까? 진짜 도둑은 준호였을까? 부모님이었을까?
아니면 나였을까?